안녕하세요. 이병현 세무사입니다. 자, 올해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제 회계학 1부, 2부 쪽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서 시험장에서 많이 당황도 하시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후에 세법학 시험을 보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세법학 시험만 놓고 보면 뭐 상대적으로 본다면 좀 약간 평이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어려운 내용도 좀 가미가 돼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오전에 좀 그런 상황에서 오후에 식사하신 다음에 이제 오후 시험을 보시면서 많이 이제 오전 시험에 잔상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이분 내상 때문에 좀 어렵게 느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이 세법학 시험은 이제 경향이라는 게 좀 바뀌어가는 거는 맞잖아요. 전통적으로 본다면 세법학 시험은 사례 판례죠. 사례 판례. 이제 판례가 주어지고 이제 판례 내용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규정을 물음을 쪼개서 물어보고 그 규정을 빗대서 사례에다 대입해서 판단을 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돼 왔는데요. 이게 21년도에 어떤 그 공정성, 뭐 채점에 있어 약간 뭐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불거지고 하면서 이 교수님들이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좀 안전하게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판례형은 약간 버리고 이론형 문제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이론형 문제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나름대로 변별력이라는 건 좀 내야 되는 건 맞으니까 이제 규정이라고 하는 게 뭐 절차를 물어본다든가 또는 약간 구석진 내용,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이제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문제 구성을 해가지고요, 약간 변별력을 높이는 그런 형태로 출제를 하지 않나, 이렇게 그렇게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올해 시험 보면 뭐 세법 일부 쪽은 특히나 뭐 입법 취지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사실 입법 취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뭐 기본 과정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법학 수업 들으시면서도 뭐 규정들이 다 만들어진 입법 취지라고 하는 건 다 있기 때문에 그 취지라고 하는 거를 많이 이해도 하고 수업도 듣고 공부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쓰는 거는 나름대로 좀 잘 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법학 시험에서는 나름대로 좀 좋은 문제 같아요. 취지나 이런 것도 많이 이해하고 있어야 그래서 규정이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업무를 하시면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개정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이해하고 납세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의 문제로 약간 변해가는 거 아닌가. 그런 경향은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년보다는 올해 판례를 약간 건드리긴 했으나 이제 판례로 간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론형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제 이론형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정확히 기술하려면 많이 암기를 해야 되고요,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브노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제가 강조하고 드리는데요. 서브노트를 많이 만드시고 많이 외우고 하셨던 분들은 규정이 나와도 규정을 정확히 기술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나온 문제를 훑어보시면서 이게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겠구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제 답안 작성하려고 보면 그러면 아예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 어눌한 표현을 한다든가 용어를 정확히 기술하지 못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쓰긴 썼지만 막상 점수를 보면은 이 점수가 내 생각보다 낮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했던 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년에 세법학 2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시험 보고 나와서 그래도 뭐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50% 넘게 까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본다면 규정을 정확히 쓰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올해 시험 이제 강평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세법학 1부는 보시면 사례들로 이제 구성이 돼서 출제가 되긴 됐지만 사실 사례는 볼 필요 없었죠. 거의 다 이제 물음 안에서 내용만 가지고 쪼개진 물음 안에서의 또 물음을 가지고 답안 구성하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사례는 그냥 한마디로 도구인 거죠. 도구. 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어쨌든 문제 1번 가시면 이제 국세기본법 이제부터 보시면 이제 국기법은 환급이라는 주제, 환급은 많이들 공부하는 주제잖아요. 환급하고 그다음에 불복 절차 관련된 얘기로 섞어갖고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네요. 자, 물음 1번 먼저 가보시면 이제 환급금의 발생 원인, 그다음에 결정 시기, 뭐 충당 방법, 요거 무난했죠. 그죠? 일단 환급금 발생 원인은 뭘 쓰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유형을 쓰는 거죠. 어떤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냐? 그러면 과온합금 아니면 환급세액 아니겠습니까? 답안을 좀 보시면요. 일단 이제 과온합금 환급세 이제 답안을 좀 만들어 봤는데 답안지 안에서 이제 빨간 걸로 약간 해서 이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이제 글씨 색깔 달리 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과온합금하고 환급세액 들어가면 되고요. 이제 과온합금은 당연히 당초에 원인 없이 법률상의 원인 없이 잘못 납부했거나 뭐 초과 납부했거나 이렇게 했던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환급세액은 당초에는 적법하게 납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차이.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는 뭐 참고로 좀 들어가서 약간 구석진 내용처럼 이제 써놓긴 했는데 이제 관합금과 오납금이라고 하는 걸 좀 구분해서 하신다면 이제 관합금이라고 하는 거와 오납금의 차이는 오납금은 잘못 납부한 거잖아요. 얘는 원래 부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 이런 것들이 이제 오납금에 해당하는 거고요. 당연무효 같은 건 아니지만 냈던 게 나중에 경정되거나 등해서 감소가 되는 세액이 관합금이다. 과하게 낸 거니까 이렇게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술했으면 더 좋은데요. 안 했더라도 과온합금과 환급세액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 가지고 하시면 전체 100점 안에서는 원하는 점수를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환급세액은 이제 발생하는 거 몇 가지를 더 기수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써놓긴 했는데요. 뭐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 비교했더니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거야. 그럼 환급받게 되는 거고요. 부가세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했더니 마이너스 나왔어. 그럼 이게 환급이 되는 거고요. 뭐 세법이 개정돼서 환급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환급세액이다라고 하는 걸로 좀 더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어떻게 기술했나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좀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환급금 결정 시기인데요. 이 결정 시기는 우리가 수업 때도 진행하지만 환급금은 결정되고 충당되고 환급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정 그러면 즉시 결정이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 시기라고 하는 거에서 결정 시기는 대체 뭘 쓰는 거야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시기라고 딱 얘기하니까 결정하는 시기는 즉시 결정이다. 즉시라는 키워드만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게 또 나름대로 그 포인트를 못 잡아가지고 뭘 쓰는 거야 당황을 하셨던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환급 결정 시기는 과온합금이나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법조문상으로는 즉시 결정한다. 즉시 그런 게 있을 땐 즉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만 표현이 잘 들어갔으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얹어서 쓰신 분들은 아마 수업 때 진행했던 이제 환급 결정하지 않는 경우 뭐 사업장을 달리해서 부가세 신고를 했다든가 아니면 과세 기간을 달리해서 신고했다든가 하게 되면 환급금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또 쓰시면 더 좋지만 이제 요구 사항이 환급금 결정 시기라고만 딱 집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즉시 결정이라고 하는 내용만 들어가셨으면 점수가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음 쪼개 안에서 쪼갠 것이 충당의 방법입니다. 이제 결정하고 이제 충당하는 거는 요거는 어렵지 않죠. 충당이란 거는 이제 포인트가 납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동의를 요하느냐 동의 없어도 바로 충당을 하는 것이 직권 충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필요 충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건 두 가지 써야죠. 반드시 체납된 국세 등 또는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가 해당하는 그런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 이런 것들은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충당해 버리는 겁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임의적 충당, 신청 충당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뭐 이런 체납이나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고지에 따라 낸다든가 또는 세법에 따라 자진해서 납부하는 그런 국세 등에 대해서 납세자가 동의를 하면 그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하나에만 충당하는 것이 이제 임의적 충당, 신청에 따라 충당하는 신청 충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 내용들만 빨간 걸로 돼 있는 요 내용들만 잘 기술이 했으면 그러면 모범답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얹어서 이제 약간 뭐 이때 해가지고 나와 얹어진 내용들이 이제 좀 더 가미가 되면 좋겠다는 것들을 조금 표현한 건데요. 여기까지 기술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걸로 돼 있는 것만 잘 쓰였으면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 이제 물음 1번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물음 2번으로 가보시면 자, 물음 2번은 사례 2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례를 던져주고요. 자, 물음 2번에서는 이 사례 안에서 보시면은 이제 해명자료 제출서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게 한참 전 20몇 년 전의 판례예요. 그때 판례를 가지고 이제 도구로 물어보신 건데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사례 안에서 약간 힌트를 줬습니다. 거기 이제 사례 2번에
내용 안에 두 번째 줄에 가보시면 양도세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명백한 취지로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문제를 꼼꼼하게 좀 읽어보셨다면 거기서 포인트를 좀 잡아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쉽지 않죠. 시험장에서 그런 당황스러운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능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취소해 달라는 명백한 취지로 양도세 해명 자료 제출서를 제출했답니다. 요게 이제 무릎 2번으로 가보시면 요놈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사유를 설명하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물음에서 힌트죠. 그래서 볼 수 있는지와 그 사유라고 하면 그럼 당연히 볼 수 있다는 거고 어떤 사유를 만족하면 되겠지라고 했다면 요게 이제 사유가 이제 판결문에 나온 판례 내용을 보면 여기 해답에 보시면요. 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양도세 해명자료 제출서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과세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불복을 한다는 취지, 내가 억울합니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게 명백하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눈치껏 하신 분도 있겠지만 뭐 사실 옛날 판례고 해서 뭐 수업 때도 보통 다뤄지지 않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수업 때 들은 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데 판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이의신청으로 본대요. 근데 요거는 그 중에 일부고요. 배점은 4점짜리 아닙니까? 그 중에 일부고요. 밑에 이제 조세 소송을 제기하는 게 타당한지를 판단해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당연히 이제 원칙적 1신급, 선택적 2신급 제도 하에서 이게 이의신청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당연히 1신급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급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해야지만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얘는 그점 바로 행정소송, 조세소송을 제기했대요. 이러면 타당하지 않다. 요거는 우리가 당연히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 판결 내용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물음을 쪼개서 물어보신 거예요. 자, 소송을 제기한 게 타당한지 빨간 거 보시면 자, 심사 청구 및 심판 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런 표현이 들어갔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곧바로 조세 소송 절차로 들어가면 안 된다.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내용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나름대로는 여기도 무난하게 좀 점수를 맞지 않았을까? 당황하신 분도 좀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물음 3번이 가보면 조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구제 절차.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 소송 가기 전에 행정심판 전치주니까 그 행정심판이라는 거 안에서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근데 선택적으로 이의신청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라는 건 제외하래요. 그러면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내용을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쓰는 게 6점짜리 배점으로 나왔는데 그럼 대체 어떤 내용들 쓸 거냐? 그냥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뭐 내용이 워낙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 특히 심판 청구 같은 것들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내용들을 어떻게 쓸 거냐 구성을 하셔야 될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런 이제 심사 또는 심판 청구라고 하는 걸 제기하는데 그 위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넣었어요. 개요라는 걸로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기법의 내용이 조문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기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부작이죠. 자, 부당한 어떤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받지 못해서 권익을 침해당했다. 이런 자는 이제 어떤 불복 절차 등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국기법 규정이고요. 그에 따른 구체적인 불복 제도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얹어가지고 뭐 동일한 처분은 중복해서 할 수 없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둘 다 한다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까지를 좀 기본적으로 넣어봤고요. 요 빨간 걸로 되는 요 내용을 일단 쓰고 출발하면 좋겠다. 일단 출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라는 내용을 들어가서 그럼 어떤 걸 쓸 거냐? 일단은 뭐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고 해서 많이 아는 내용이 기본 틀은 얘는 이제 90일 내에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과 결정 기간 자체가 90일이고 뭐 결정의 종류는 뭐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심사나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좀 구성해봤고 그 다음에 청구한 절차는 당연히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는 각각 상대가 이제 공세청장한테 하는 거 심사 청구는 심판 청구는 심판 원장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조문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바로바로 가는 것도 되지만 이제 여기 세무장 거쳐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표현 가지고 이제 할 건 아닌데 구체적으로 할 건 아닌데 일단 누구한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만 잘 들어가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심판 청구도 이제 심판 원장한테 하는 건데 이제 세무서장한테 해도 바로 이제 지체 없이 심판 원장한테 송부한다라고 해서
가도록 돼 있죠. 이런 걸 이제 약간 만들어 봤는데요. 어쨌든 누구한테 할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구 절차. 그럼 이제 결정이란 게 되겠지. 결정은 90일 내에 결정한다. 결정의 종류는 뭐 각하도 있고 기각도 있고 여기 인용이란 것도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봤고 그 인용 안에는 또 제주사 결정이란 것도 있으니까 좀 얹어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해서 답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상적인 답안을 한번 써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기본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기본 내용 100점 6점이니까 간단하게 뭐 한두 줄 쓰고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구성한 것들이 이 심사 또는 심판청구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구성하셨다면 점수를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좀 무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죠? 이렇게 됐고 뭐 구석진 내용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환급도 그리고 도대 불복제도도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것 같고 이제 문제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소득세인데 여기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번 사례형 문제로 우리가 유예 모의고사 때도 매번 자주 냈던 것이 거주자 비거주자 안에서 어떤 주식을 양도했다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계해가지고 답안 기술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성을 이제 거주자가 국유의 자산을 팔았을 때 이런 거 또는 이제 비거주자가 돼서 국내 걸 팔았을 때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이 국외천출세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출제를 한 겁니다. 그 아이템으로 출제한 거죠. 자, 근데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뭐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등한시하고 하다가 막판에 봐야지라고 미루고 하다가 사실 못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 국외전세 같은 것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 이순환 때 냈나 뭐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하고 해서 이제 뭐 써보는 연습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외웠어요라는 분도 있던데 또 좀 본지가 좀 돼서 그래서 막판에 정리를 못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좀 정확히 쓰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좀 어려운 주제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례를 두 가지로 냈죠. 그 중에 사례 1번은 이제 거주자 갑이 2020년 10월 1일 날 외국에 있는 자산 X를 뭔지 모르겠지만 X를 10만 달러에 취득한 뒤에 24년도 8월 1일에 30만 달러의 양도에서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갑은 이 외에 다른 자산을 양도한 적이 없다라고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물음 1번에서는 이 소득세법령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와 관련해서 납세무자의 요건 및 과대상 자산을 설명하시오. 자, 납세무자는 달달달달 여러분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거주자 비거주자 얘기하면서 그 사례 문제도 같이 겸해서 출제가 자주 됐고요. 자, 그래서 납세무자 요건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또 정확히 기술해야 되겠죠. 자, 가보시면, 자, 우리 거주자죠, 거주자.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산을 팔았대요. 국외 자산 팔았대요.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걸 팔았을 때 우리가 과세 건상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거주자가 팔았을 때는 과세해야지. 이른바 뭐 무제한 납세무라는 개념으로 출발하면 되는데, 근데 원래 옛날에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걸 팔았을 때는 우리가 세금을 안 걷었습니다. 외국에 나가 부동산 투기 같은 거 해. 돈 많이 벌어와라는 개념으로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 양도세가 막 중과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만들어지면서 다 돈들이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돈이 다 빠져나가 보게 되는 거야. 그게 약간 이제 두려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것도 이제 팔아야지, 그 양도세를 내야지라는 식의 개념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과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이제 요건을 다 내는 게 아니고 거주자긴 한데 거주자가 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정확히 기술하셨나요? 그래서 기술이 정확히 돼야 되고요. 거기다 얹어갖고 이제 거주자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얹어서 답을 만들어 본 건데 어쨌든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요것만 정확히 기술할 수 있었으면 답안이 올바른 답안이 됐을 것 같고요. 자, 납세무자 요것도 정확히 기술했어야 돼요. 대충 기술하면 점수 안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정해서 납세물 지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팔았을 때 하느냐. 자, 국외자산 팔았을 때 사실 우리가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으로 구분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4그룹은 신탁수익권이니까 별개로 친다 하더라도 1그룹, 2그룹, 3그룹이 과거에 국내 거, 국외 거, 해외 거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가 2, 3그룹은 통합이 돼 있고 1그룹이 지금 이제 통합이 안 돼 있고 따로 지금 이렇게 과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그룹 쪽이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 외국에 있는 거 팔았을 때 1그룹 쪽이다. 1그룹은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쪽 그룹이고요. 이게 토지 건물,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이게 이제 이용권이죠.
그 다음에 취득권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이죠, 그죠? 1그룹의 내용들 쓰시면 되는 거야. 다만 여러분들 외국에 있는 자산을 팔았을 때는 여러분들 딱 키워드로 기억한 게 뭐예요? 기준시가 없다. 우리 모르는 거지. 기준시가 없다. 그 다음에 미등기에 대한 제재가 없다. 이런 거 했죠. 또는 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이제 여기 보면 등기 여부를 불문한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팔았을 때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들어가는 게 맞지만 이제 국외 자산일 때는 등기 여부를 불문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명확히 기술했으면 더 좋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만 쓰면 됐죠. 그죠? 이렇게 하고 나머지 그 외 기타 자산. 자,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1그룹 안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기억, 니은, 디귿 해갖고 이제 기술을 해봤고요. A 타입, B 타입이라는 거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이라는 것도 있네요.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국외 자산으로서 과세가 되는 자산 대상 안에 포함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음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답안을 만들어 본 거고요. 자, 물음 2번으로 가시면 물음 2번이 좀 어려웠겠죠. 자, 소득세 법령상 이런 외국에 있는 자산을 팔았을 때 그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 납부한 세액의 공제와 관련하여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고 공제가 허용되는 외국 자산, 국외 자산 관련된 양도소득 세액의 범위를 제시하시오. 자, 기본적으로 어렵죠. 자, 여러분들 외국 납세액 공제가 있는 건 아실 거야. 외국 납세액 공제 이것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답안을 쓰실 때 자,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 이제 외국 납세액 공제라고 이제 돼 있고요. 자, 사실 이 법조문을 보면 이제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라는 어떤 타이틀에 그 내용 조문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세액 공제 방법하고요. 안에 구체적으로 필요금 및 산입 방법이라는 것도 그 조문 안에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구 사항이 세액 공제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럼 세액 공제만 쓰면 되느냐? 제가 봐도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나름대로 안전하게 가려면 이제 필요금이 산입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기술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우리가 법인세법이나 기본적인 이제 종합소득 관련된 이제 외국납세액 공제할 때는 보면 지금 현재 개정이 최근에 돼서 외국납세액에 대해서 필요금 산입 방법이나 송금 산입 방법은 더 이상은 이제 선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외국납세액 공제 방법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도소득세 안에서는 보면 외국납세액 공제 방법과 필요금 및 산입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요것만 남아 있다고 수업 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술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 안전하게 가는 거니까. 이거 썼다 감점되지는 않겠죠, 그죠? 자, 당연히 안전하게 하려면 이것도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뭐 그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외국납세액 공제 방법 여기 뭐 한도도 있고 한데요. 한도까지는 여러분들 기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 방법은 당연히 외국에 있는 자산을 양도소득 세액을 산주세액에서 그냥 세액 공제 방법으로 공제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만 쓰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 세액 공제 방법. 자. 요거는 좀 썼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이제 절차적인 절차. 이 절차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떤 걸 써야 되느냐 난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절차하면 여기서 법조문상으로 보면 절차가 이제 세액공제. 저는 이제 필요금 산입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술 범위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 들어가긴 한데 그냥 국외자산 양도소득 세액공제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을 확정 신고하거나 예정 신고할 때 그때 관할 세무장한테 제출한다. 요게 절차로 보시면 돼요. 나름대로 조특법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절차적인 얘기를 많이 머릿속에 넣어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것도 글짓기 하듯이 넣어가지고 점수를 기본 점수를 맞는 걸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절차는 이런 거 쓰는 게 절차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의 범위야. 자, 외국에 있는 자산 양도했을 때 그에 대해서 외국에서 세금을 낸 거를 지금 세액공제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에 있는 자산을 팔았을 때 그 나라에서 외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제 과세하는 세액이라고 하는 그 의미일 텐데 그 세액이 과세된 세액. 그다음에 거기에 달라붙는 어디 뭐 썰텍스라고 하는 거죠. 부과되는 세액, 부가세. 이렇게 이제 법조문은 돼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답안을 쓰라 외국납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의 범위 뭐 당연히 이중과세니까 조정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면 외국에 있는 자산을 팔았을 때 그 나라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라는 식의 느낌만 있으면 쓸 수 있긴 한데 대체 이걸 쓰는 게 답인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답을 보면 이거는 뭐 그냥 그런 거구나 편안하네 싶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쓰려면 뭔가 어려운 뭔가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고 막 그런 거죠. 답을 보면 별거 아닌데 이런 게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종종 이제 출제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과세된 세액 요 정도 쓰시면 됐을 것 같고요. 이제 부과되는 세액이라고는 법조문은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공식처럼 뭐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분들이 아마 요거는 기억을 잘 못하실 거니까 과세된 세액이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음 2번의 내용을 이제 보셨고요. 자, 그리고 사례 2번으로 가보시면 이제 국외 전출세에 관련된 얘기로서 요건 이제 상황이 뒤바뀌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거주자가 국외로 전출 간 거야. 외국으로 간 거지. 가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비거주자가 된 거야.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사례 1번하고는 다른 상황을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사례 1번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거주자 을은 미국 이민을 위해서 2024년도 2월 1일 날 출국을 했답니다. 출국. 자, 을이 출국일 전에 30년 동안 국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출국일 현재 상장돼 있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법인 A사의 주식을 주식 Y를 갖고 있었는데 대주주에 해당한다. 다 이런 것들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자, 이런 것들 30년 동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장 주식 다 의미가 있고요. 대주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국내에 소재하는 상가 건물 Z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돼 있네요. 근데 을은 24년도 중에 Y와 주식 Y와 그다음에 상가 건물 Z를 양도하지 않았으며 아직 양도한 적이 없으며 Y와 Z 외에 다른 자산을 보유한 적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물음 3번에서 이제 물어본 것이 자, 딱 줬죠? 거주자의 출국할 때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이른바 국외 전주세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이런 관련해서 밑에 요구 사항을 답해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과세 특례에 대한 입법 취지. 자, 그다음에 또 조정 공제 요건, 그다음에 계산 규정. 자, 여러분들 이제 국외 전주세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이 떠올라요? 일단 입법 취지 같은 걸 이해하시려면 당연히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자, 우리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가게 되면 비거주자가 됐습니다. 비거주자가 돼서 국내에 있는 자산을 나중에 팔게 되면 그럼 비거주자의 어떤 납세무의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범위 안에서 과세가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열거되어 있는 것들 쭉 보게 되면 그 안에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라든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연히 과세가 될 것 같지만 이런 조세 조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과세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용어를 똑바로 우리가 해라. 용어를 잘 기억해라라고 했잖아요. 자, 국외로 전출 가는 거야. 이렇게 외국으로 딱 나가는 거지. 이렇게 딱 나가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외국으로 딱 나가는 이게 국외 전출이다. 자, 그럼 이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전에 이제 이때 이제 특히 주식이죠, 주식을 취득했고요, 취득했고 나중에 전출 가서 이후에 이제 이거를 양도한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걸 10억에 샀다가요, 주식을. 그랬다가 이때 나갈 때 이때 시가를 따져봤더니 시가가 15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나중에 20억에 판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 10억에 샀다가 20억에 파니까 10억이라는 어떤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누가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가기 전에 여기 살았던 이쪽이 이제 뭐냐면 이게 종전 거주지국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용어가. 그 다음에 여기 나가서 만약에 미국에 갔다면 미국은 이제 변경된 주소지국이라고 하는 거지. 종전 거주지국, 변경 주소지국. 자, 그러면 나가서 이쪽에 양도할 때 이제 이자가 이제 나가서 뭐가 된 거야? 비거주자가 됐고요. 이 비거주자가 이제 국내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았다면 우리나라 법상 비거주자의 납세무에 관련해서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으로 과세가 되는 게 맞지만 조세 조약을 정해놨다든가 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과세를 우리나라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종전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때 나가기 전까지 형성된 이 어떤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형성된 자본이득에 대해서 요거를 이 종전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이 이걸 걷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국외전주세라고 하는 걸 만드는 입법 취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 과세권을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다들 OECD 국가들이 다들 공고사항으로 해서 다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늦게 도입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표현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나가가지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를 나중에 했는데 요게 15억에 지금 여기 과세가 될 때는
국외전주세 양도가액을 15억으로 집어넣어가지고 5억만큼 차익이 과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팔아봤더니 20억에 파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13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조정공제라는 게 필요하게 되고 조정공제 하나 물어봤죠. 거기다가 외국납세액공제도 있고 나가서 이제 비고지인 상태에서 팔았을 때 과세가 우리나라가 할 수 있어 버리면 그때 세액공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복잡하니까 안 물어봤어요. 다행히 조정공제라고 하는 것만 물어봤는데 그것도 이제 내용 정리가 되신 분들은 좋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좀 쓰기 어려웠을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건 조정공제를 좀 물어봤다는 거예요. 상황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과세권, 이 종전 거주지국에서 전출가기 전에 형성된 어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이제 이 과세권을 이 종전 거주지에 갖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가서 비고자 상태에서 이제 팔았을 때 조세 조약 같은 게 맺어져 있어가지고요. 조세 조약 안에서 보면 이때 주소지구, 이때 여기 나라 여기 상태 이 거주지구, 이 주소지구, 이 나라에서 과세하는 걸로 조약을 맺어버렸다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세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조약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과세하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해답에 가보시면 입법 취지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데, 자, 국외전주세 관련해서 이제 입법 취지는 자 여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좀 읽어볼게요. 거주자가 비거주자 전환되는 이후에 전출광고지, 국내에 있는 주식 등을 양도하게 되면 주식 양도 차익이 거주지 국가에서 거주하는 동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국가에서는 양도 차익이 아직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팔지 않아서 또는 실현된 시점에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그죠? 종전의 거주지구 우리나라 자 어떤 규정하에서 어떤 요건들을 만족 못해서 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거고요. 또는 조세 조약이라는 게 중요하지. 조약상 거주지구 과세 나가서 이제 미국이 됐으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걸로 규정을 둬버렸다면 조약이 그러면 이제 과세를 못한다. 종전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이 과세를 못한다. 자, 과세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양도 차익이 이미 형성된 부분 여기선 10억에 나갈 때 15억이면 5억만큼 그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성된 국가에서 과세권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OECD 권고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들 도입이 됐고 우리나라도 늦게라도 도입을 했다. 요걸 입법하게 된 취지가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다 여러분들 쓰기는 어려웠을 거야. 기본적으로 뭐라고 쓰면 돼요? 종전 거주지구 그죠? 요게 중요한 거고 이 나라에서 종전 거주지국이 형성된 어떤 양도 관련된 형성된 그 자본이득 부분에 대해서 그 형성된 그 국가에서 과세권을 인정하자라는 그 노력을 하는 과정 일환으로 이 국외전수세를 도입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입법 취지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중에 이제 나갈 때 누가 세금 낼 거냐, 뭐에 대해 낼 거냐라는 것도 필요한데 요거는 문제 구성을 잘했어요. 그래서 양가로 3번으로 가가지고 그때 사례 형태로 판단하는 걸로 해가지고 관련 규정으로 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내용들은 자 기본적으로 이제 납세무자가 누구냐, 과세 대상이 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이제 조정공제도 있고 세액공제도 있고 등등 외국납세액공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절차적인 얘기도 있고 이게 전반적인 국외전수에 관련된 규정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를 상당수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서 양가로 1번에서는 입법 취지 방금 본 대로 그 다음에 조정공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계산 규정 이런 것도 같이 물어봤고요. 그래 양가로 2번은 납부 유예 규정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이제 비판받는 부분은 뭐냐면 이때 사실 세금을 낸다는 거는 나갈 때 전출 갈 때 이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내야 되는데 지금 팔지 않았고 실현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없을 거야. 그럼 납부 유예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나중에 내는 걸로 유예가 된다. 팔았을 때 내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만든 그 제도를 물어봤고요. 절차적인 얘기지. 그다음 양가로 3번에서 이제 각각의 주식과 아까 봤던 그 상가 건물 Z의 과세 여부. 이게 이제 과세 대상에 관련된 거잖아요. 납세무자와 과세상 관련된 얘기로 판단을 할 때 기본 내용을 물어봤고요. 그러면 납세무자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건 판단. 자, 그 다음에 나가서 팔 때 조정공제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게 유예가 되는 거. 이렇게 그 중에 일부러 물어봤지만 상당수 내용을 많이 건드린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배점은 지금 14점 배점으로 출제가 됐지만 상당 부분 내용들을 많이 건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조정공제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밑으로 가서 자, 조정공제는 이제 출국했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국내 주식을 실제 팔았습니다. 팔 때 국외 전투 양도가액이 얼마야? 아까 15억, 그죠? 나갈 때 시가 15억, 15억보다 낮은 때에는 조정공제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조정공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팔았을 때 하는 거는 냈다가 나중에 팔았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경정 청구하잖아요. 그 2년 내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쓰신 분도 아마 있을 거야. 그러면 더 좋죠, 뭐 그죠? 저는 여기 뺐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공제 적용하는 거고요. 이제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전출세 양도가액 실제 양도가액 이게 15억이야. 이게 13억인 거지. 아까 여기 사례에서 15억이고 13억인 거야. 그죠? 요 차이, 요 2억만큼에 대해서 우리 세율은 어떤 세율이냐? 3억까지 뭐 해서 20%고 넘어가면 25%다라고 하는 걸로 그 세율 적용해서 효과를 반영하시면 돼요. 조정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산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납부 유예 있다 그랬죠? 납부 유예. 납부 유예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당장 실현이 안 된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거야. 그럼 납부 유예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납부 유예를 어떻게 구성할까? 기본 목차 구성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납부 유예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런 거다. 담보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납세 관리는 신고해야 되겠죠. 관리는 신고해야 되고요. 자,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했다면 그때는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이연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납부 유예가 된다는 거죠. 나중에 내는 걸로 납부 유예가 된다. 자, 요게 기본 출발. 근데 유예했다가 나중에 납부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납부 유예의 세계 납부죠. 요것도 기술했으면 좋죠, 그죠? 자, 납부 유예를 받은 전출자는 이제 나가서 실제 양도한 경우에 유예된 금액을 나중에 내야죠. 양도했다면 양도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 3개월 내. 원래 이 전출세는요 3개월 내 신고 납부하는 게 원래 원칙이. 그럼 나중에 팔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 내, 그 달의 말일부 3개월 내 그때 유예되던 세액을 납부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걸 양도를 안 했네요. 안 하고 계속 있다. 그럼 유예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근데 국외 유학 같은 경우에는 10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내에 전출자가 이 주식을 나중에 팔지 않으면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는 유예했던 거를 늦었지만 내란 얘기야. 이때는 팔지 않아서 내란 얘기죠. 계속 못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죠? 자, 달의 말일 3개월 내 이제 납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고요. 납세 관리인 신고하고 그다음에 담보 제공하고 하게 되면 그때는 유예를 신청해서 유예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유예가 됐으면 그걸 나중에 이제 내야 되는 유예니까 내야 되는데 언제 팔 때 팔았으면 달의 말입 3개월 내 납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유예 기간 내에 팔지 않았다면 유예 기간 끝나면 그 달의 말입 3개월 내 신고 납부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유예세액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자 상당액을 추가 납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언급만 하시면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밑에 써놨지만 이건 힘들어. 그래서 이자 상당액을 가산에 납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자는 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다들 뭐 유예한다고 할 거 아니야. 상황을 이제 하면 그 이자만큼은 다 같이 한꺼번에 내도록 해야 되겠죠. 유예 기간 동안의 이자만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갔고 이제 밑에 사례 가정에서 이제 주식 Y와 상가 건물 Z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 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할 때 저는 그래도 이게 사례 그냥 판단만 해라. 근데 이게 나름대로는 그냥 판단만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관련 규정으로 좀 언급을 하고 이제 사례 판단하는 걸로 넣었어요. 자, 납세무자와 과세상이라고 하는 걸로 근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세가 되는 케이스는 이제 우리 양도세 대상 자산 안에 2그룹에 해당한 주식 관련된 얘기하고 1그룹 중에는 A타입, B타입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긴 하는 건데 여기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2그룹에 해당하는 주식 일단 이고 그다음에 납세무자가 되려면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 중에 국내 주소 거소 등 기간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그다음에 대주주일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례 내용 안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 이유는 이걸 기술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 대상이 되는 거니 그래서 납세물 지우는데 이때는 뭐만 대상이 지금 여기 주식이니까 여기서는 주식 Y만 그죠? 주식 Y는 대상이 되는 게 맞지만 상가 건물 Z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얘는 대상이 아닌 거죠. 자, 얘는 이제 건물은 이 전출할 때 국내 건물 남기고 이 상태에서 외국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때는 조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주식에 대한 것만 조약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건물 같은 부동산 같은 것들은 조약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나가서 팔더라도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 종전 거주주기 과세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상 자산을 우리 2그룹에서 들어가는 주식하고 1그룹의 일부 주식을 포함시켜서 그런 것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 Y만 대상이 되고요. 상가 건물 Z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언급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답만 기술할 게 아니라 근거를 좀 쓰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답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됐고요. 이게 이제 좀 어려웠던 소득세 쪽 얘기고요. 자, 문제 3번으로 가보시면 자, 문제 3번은 이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자, 법인세는 어땠나요?
자, 여러분 법인과세 신탁자산 잘 아시죠? 그죠? 자, 물론 이제 그 내용 안에서 기본 납세무자라든가 신탁자산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과세 적용이라고 하는 게 약간 애매했을 거야. 법조문에 어떤 조문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이제 써봐라라는 내용이어서 여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물음 2번은 이제 사실과다른 회계처의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이제 뭐 쓰는 거는 약간 버벅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알맹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뭐 국기법 공부할 때 신의칙 관련 얘기할 때도 많이 사례로 건드리는 부분이고요. 내용이 낯설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래도 나름대로 무난했다. 물음 2번이. 물음 3번 연결해서 이제 해산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로 얹어지는 건데 3번이 좀 약간 지엽적이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자, 어쨌든 보시면 첫 번째 물음에서는 이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보시면 자,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신탁을 했을 때 신탁은 뭐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저기 다 이제 이것저것 규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신탁법이라는 게 있고 그 법안에서 신탁법에 따른 이제 신탁을 했을 때 관련 규정들이 지금 하나둘씩 정비가 돼서 거의 다 지금 정비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법인세 쪽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신탁을 했을 때는 이것도 여러분들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도관론, 뭐 실체론 이런 것들 개념 잡고 많이 수업 때 진행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신탁 관련해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도관론으로 볼 거냐. 도관론으로 본다는 얘기는 수익자 과세야. 기본적인 알맹이는 수익자 과세 원칙을 택하는 게 맞아. 수익자가 과세한다. 벌어가는 자가 수익자니까요. 수익자. 그러면 신탁 재산 관련된 신탁 회사는 어떤 도관으로 취급해 버리고 수익자만 과세하는 걸로 간다. 이게 맞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실체론을 좀 대입한 거지. 그래서 법인과세, 신탁재산,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가 되는 신탁한 재산별로 각각 법인으로 취급해서 실체를 인정하는 거지. 그럼 실체로는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하는 게 테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실체로는 과세가 되고 받는 쪽은 항상 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조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런 흐름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이제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어떤 거냐라고 써봐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납세무자도 같이 저런 기술하는 걸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수익자 과세 원칙이다. 근데 다음 요건에 충족하게 되면 그때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신탁재산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술했고요. 그렇게 되면 신탁의 수탁자인 어떤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 한정하는 이 수탁자가 법인세 납세할 의무를 진다. 이게 되죠. 이게 선택사항이었다가 요건 만족하면 강제사항으로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표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갔으면 됐고 그럼 요건들은 어떤 요건이 있느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앞자 따서 외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탁은 세 가지 중에 하나 목수유라고 많이 외우시지. 목적 신탁, 수익증권 발행 신탁, 유한 책임 신탁. 이런 것들은 목적이 정해져 있고 수익증권 발행해서 유통이 되고 등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탁자가 얘를 지배 통제하는 게 불가능한 것들이야. 그런 테마예요. 위탁자가 지배 통제가 불가능한 이런 것을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신탁일 건 4번까지는 안 써도 되고요. 이 세 가지 기술하시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위탁자 과세가 되는 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수익자 과세 원칙인데 원칙은 신탁 관련 수익자 과세 원칙인데 위탁자로 가는 예외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예외가 법인과세 신탁재산. 근데 이게 또 세법이 올해 개정되고 등등 하면서 요건이 명확히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요건이 위탁자 과세 요건을 충족한 신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해당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 지배 통제하고 있다. 그럼 위탁자 과세가 되는 거야. 또는 이제 보면 밑에 자, 원본 수익권 누가 가져가고요? 위탁자고요. 원본은 자기가, 그다음에 수익 수익권은 자기 이제 이게 법인이니까 법인세일 때는 위탁자의 지배주주. 위탁자의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주미소로 설정했을 것. 원본은 자기가, 그다음에 수익 수익권은 이런 지배주주 등의 어떤 배우자 등등으로 해갖고 분산해 가지고요 누진 부담을 회피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들은 위탁자로 몰아버리겠다. 위탁자가 지배 통제, 그다음에 위탁자가 원본, 그다음에 수익자는 다른 특수관계인 등으로 정해가지고 했을 때 배우자 등으로 했을 때 자 이런 경우는 위탁자 과세가 되는 거야. 위탁자 과세가 되는 게 해당하지 않을 것, 위탁자 과세가 안 되면서 목수유의 신탁에 해당할 것 이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제 수탁자인 그 신탁회사가 그 신탁자는 별로 각각을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 납세의무 지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요거는 뭐 개정사항으로서 많이 1차 공부할 때부터 계속 이제 뭐 기본적으로 들어봤던 얘기니까 여러분들 크게 부담 없이
쓸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계령사항까지 가미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았고요. 요게 이제 문제죠. 신탁 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적용. 요게 어떤 법조문의 제목이야. 제목 안에 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쓴다면. 근데 이제 네 번째 거 변경이라는 건 굳이 여기 너무 지엽적이고요. 이 세 가지만 좀 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때 첫 번째가 일단 이때 과세 법인세 과세할 때 어떻게 적용할 거냐. 당연히 법인세 낸다 하면 되죠. 그럼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수탁자는 재산에서 각각 신탁자별로 각각 구분해서 법인세 납세금을 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신탁회사의 소득과는 당연히 구분 경리가 돼야 되겠죠. 그건 아니고 신탁재산별로 각각 법인세 납부하는 걸로 구분해서 납세금을 지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신탁 수익자 이체납세 의무. 자, 당연히 신탁이 됐다는 얘기는 법적인 대내외적인 어떤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신탁회사가 돼 있고 또 신탁회사가 납세무자가 돼서 납세금을 지우는 게 맞는데 이게 세금을 못 걷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수익을 챙겨간 자, 신탁의 수익자가 2차적인 납세금을 지운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구체적인 표현이 잘 안 들어가더라도 일단 제목 썼으면 점수를 좀 맞을 것 같고요. 신탁의 수익자의 이체납세 의무, 이것도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적용이라고 하는 어떤 조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거는 또 못 썼다 하더라도 이건 썼어야 되는 거죠. 아까 뭐 실체론, 뭐 도관론 이런 얘기했듯이, 자, 법인과 따라서 이익의 분배야. 그러니까 신탁 재산별로 각각 법인으로 보는 거고요. 거기서 벌어들인 거를 이제 분배해 간다. 그러면 자, 법인과 신탁 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건 뭘로 본다고요? 배당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배당으로 보면 이중과세가 될 거 아니야. 이때 이중과세 조정을 해야 돼. 어떤 방식이 조정한다 그랬죠? 이때는 그래, 신탁회사가 그 신탁 재산별로 법인으로 볼 때 그 법인의 각사 소득 금액을 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배당한 금액을 이 정확히 표현 들어가야죠. 그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른바 배당 소득 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고요. 배당 소득 공제. 그렇게 해서 이중과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탁 재산별로 각각 법인으로 보니까 법인세 과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받는 쪽은 또 수익자가 배당으로 봐서 과세가 되다 보니까 이중 과세가 된다. 이거 조정하는 게 실체로는 되게 중요한데 그 실체론 안에서 그 신탁 재산별로 법인세 과세가 되는 과정에서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서 배당을 준 금액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가지고요 하는 거죠. 여러분 유동화 투자 들어가는 말 들어가면 배당 가능한 이게 90% 이상을 배당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가는데 이게 단서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공제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90%만큼 이런 얘기 썼으면 안 되는 거야. 자, 뭐 네 번째는 있구나. 이런 몇 가지 내용을 얹어 쓰는 것이 이제 답안인데 잘 쓰셨나요?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 위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얘기들은 잘 쓰셨어야 되는 거죠. 이제 요 2번 말고 1번에서 나와 있는 그런 아까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잘 뭐 쓰셨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고, 자, 요 아래로 가볼까요? 자, 사례로 들어가서 이제 무릎 2번,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무릎 2번은 가보시면, 자, 이게 사실과다로 회계 처리 이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입니다. 입법 취지를 쓰라고 했네요. 입법 취지. 자, 요거는 당연히 이제 분식회계 통해 가지고요. 회계는 이제 좋게 보이고 싶으니까 뭐 주가도 높이고, 뭐 은행 대출금도 이자 낮게 하고 싶고, 대출도 많이 받고 싶고 이것저것 하니까 회계는 막 상당히 좋게 부풀리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식회계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럼 분식회계를 하게 되면 뭐예요? 세금은 또 더 내게 되는 거죠. 이제 더 많이 벌었어요라고 하는 순간 세금은 더 내야 되는 거니까 세금을 더 냈다가 나중에 이제 금감원 등의 어떤 지적받거나 해서 걸려가지고 이제 다시 시정 조치가 떨어져가지고 바꾸는 과정에서 더 많이 냈던 세금은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정 청구 통해서 돌려받겠다고 해서 경정이 돼서 환급이 돼야 되는데 국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 규정을 만들어서 해서 돈을 좀 준비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출발한 거지.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이 분식회계를 통해 갖고 했을 때 이때는 국세기본법에서 보시면 환급은 30일 내에 환급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환급에 대한 어떤 특례, 환급 제한의 특례라고 부르죠. 환급을 제한하고 너는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야 될 세금에서 그때 빼줄게. 세액공제 방식으로 받아먹어. 그럼 처음에 세액공제 방식 받아먹는 거는 5년간이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5년 내에
이제 공제받고 그리고도 남아 있으면 30일로 환급해 줄게라고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더 개정을 해서 천년만년 계속 과다납부세액의 20%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세액 공제 받아 먹는 걸로 하는 거죠.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이제 규정을 만든 거죠. 어쨌든 입법 취지를 쓰신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환급 제한 특례 내용이 들어가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거지. 뭘 했을 때 사실과다로 회계처지 이른바 분식회계. 자, 그래서 환급 제한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기업의 분식 회계를 통한 성과 부풀리기를 막고 투명하게 제대로 회계 처리하라 이거죠. 그 회계를 유도하여 이제 당연히 회계 처리가 잘 되고 기업을 똑바로 보여주는 회계 정보가 제공이 돼야지만 이 기업의 올바른 평가 가능하겠죠. 올바른 기업 평가 가능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되는 거죠. 분식 회계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분식회계 제재가 한다는 얘기는 분식회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제재가 해서 이제 뭔가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런 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 들어갔으면 되는 거야. 입법 취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점수를 좀 주겠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 입법 취지 여기서는 이런 기본 내용이니까. 자, 어떤 내용이든 쓰시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들어가서 요건입니다. 자, 이 사실과다 회계적 경정의 세액공제는 저희 이제 우리 세법학 논제형 세법학 안에서 이 논제 하나 그냥 통으로 그대로 깔고 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제 대비가 돼서 하는데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외웠을까 싶어요. 여기 좀 약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건들은 사실 사례 안에 또 들어가 있어. 사례 안에 이것저것 내용을 뭐 분식회계를 했다. 그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외부감사 관련된 위반으로 기소 유죄 판결을 받아서 형이 확정되었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정 청구를 또 해가지고 이제 경정받았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그 내용이야. 요건이. 자, 사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 뭔가 이익을 부풀리게 하고 수익을 부풀리고 자산을 과다하게 하고 부채는 작게 하고 비용은 작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식회계를 했다. 그게 감사인 등 또는 어떤 등에서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이게 사실 금감원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감사한 회계사들 이제 뭔가 감사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의 조치 등을 받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또 많이 낸 거니까 이제 반대로 경정 청구 통해서 이제 해서 돌려받겠다고 하는 거지. 이때 환급을 제한해 버리고 세액 공제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여기까지 요건으로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생각하고 이제 글짓기를 하더라도 내용을 잘 읽어보고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제 만드셨으면 어느 정도의 점수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액공제 요건이고요. 그럼 세액공제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정을 하게 되면 그 경정일 속한 사업년도부터요. 부터 자 과다납부세액을 공제하는데 한도는 과다납부세액의 20% 한도로 해서 공제한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자꾸 이월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뭐 옛날에는 5년 내라고 돼 있었고 5년 지나서 바로 환급하겠다고 했지만 그 규정은 삭제해서 계속 2월에서 공제받는다. 이렇게 정확히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때 하나 더 넣을게. 자, 각종의 세액 감면도 있고 세액 공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는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야.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불이익이죠, 그죠? 자, 다른 것들보다 제일 마지막에서 세액 감면 및 다른 세액 공제를 한 후에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지엽적인 거 이제 해산할 때 이제 자, 그러면 천년만년 계속 과다납부세액 20%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고 못 받으면 2월 해나가는 건데, 네, 그러다가 이제 얘가 문 닫는데 그러면 이제 환급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합병 분할 말고요. 밑에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문 닫아요. 문 닫으면 해산할 때 청산소득 법에서 나오겠지? 그거랑 퉁치고요. 그리고 남은 금액은 즉시 환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쭉 해서 검토하면서 뭐 읽어드리고 하는데 사실 너무 지엽적이죠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걸 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 하나 얹어가지고 만약에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당연히 이제 합병법인 등으로 승계하여 세액공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떠세요? 잘 쓰셨나요? 좀 너무 지엽적이죠, 그죠? 어쨌든 이런 식의 구성이 논지형 세법하게 되어 있어.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목차 만들어서 정리하신 분들은 잘 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쨌든 조금 어려웠던 내용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가 좀 어려웠고요. 이 법인세도 부분 조금 구석진 내용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변별력을 좀 냈네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잘 쓰신 분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못 쓸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점수는 좀 맞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물음이 좀 구성이 되어 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상증세 관련한 얘기인데 상증세는 이제 초과배당. 초과배당은 자주
본 거 아닌가요?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도 초과 배당이라고 하는 거. 근데 초과 배당 자체만 놓고 보면 좀 양이 작아서 뭐 전환사채라든가 섞어서 문제를 출제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초과 배당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오는, 초과 배당 나오면 항상 여러분 100% 뭐예요? 계산 곁들일 거다라고 했죠? 계산 곁들여서 출제가 됐잖아요. 계산은, 상징세는 그냥 도구야. 그러니까 문제 되게 쉬워. 그죠? 쉬운 계산이었고, 계산은 설마 여러분들 당연히 초과 배당 금액 구하는 건 당연히 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안에서 규정들을 뭐 근거 규정이라고 이제 했고 표현했고, 또 이제 뭐 날짜 넣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이것도 개정상으로 강조가 많이 됐던 거니까 개정상으로 명확히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 내용들이니까 기본 골격 잡고 하는 거는 여러분 무난하게 하지 않았을까? 상대적으로 예년에 상등세법 문제보다는 훨씬 수월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 뭐 각종 부분 지엽적인 규정을 막 쓰라고 하는 그런 작년 문제와 등등 그런 거보다는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죠? 계산도 못할 게 아니라 간단한 계산 문제가 점수 배점이 같다는 얘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맞을 점수는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다. 자, 잠깐 이제 보시면, 자 초과 배당에 대한 이익증여. 자, 이것도 입법 취지를 물어봤네요. 여러분 초과 배당에 대한 이익증여. 자 초과 배당이란 말 자체가 출발할 수 있는 거는 상법이 개정된 거죠. 한참 전이긴 한데 상법이 개정돼 갖고요. 그때 한참 이슈였죠. 자 배당은 균등 배당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법에서 개정돼 가지고 이제 아니 최대 주주나 이런 주식이 많은 자들이 자기는 먹고 살만하니까 배당을 조금만 받아가겠다. 나머지 소액 주주한테 배당을 많이 뿌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상법이 막을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상법에서 허용한 거지. 허용해서 이제 차등 배당이 가능하게 됐어. 그러자마자 이제 이걸 또 악용한 자들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최대 주주가 조금만 배당받아가고 그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주주가 더 많이 배당받아가지고요. 변칙적으로 부가 이전되는 어떤 증여 행위가 여기에 숨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소득세만 과세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차등 배당이란 규정을 악용해 갖고 변칙적으로 부 이전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규정을 입법하게 되었다. 그거 쓰시면 되는 거죠. 상법 개정 쓰시면 좋고요. 차등 배당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제 특수관계인 주주 간에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불이전하는 수단이 악용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내용은 뭐 최대 주주가 조금 배당받고 나머지 주주가 더 많이 배당받으면서 특수관계인이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상황이 돼서 이걸 악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개정도 중간에 되고 불합리하게 돼 있던 걸 바로잡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배당을 더 초과 배당 받은 주주 입장에서 배당에 대한 소득세하고 증여세도 구해봐가지고 이른바 뭐 큰 걸로 간다 그런 개념이 돼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소득세보다 더 커야지만 증여세 매기는 걸로 되고 웃기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득세는 이제 차감해주는 형태를 띠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과세하는 요건, 과세 요건은 뭐 나름대로 어렵지 않죠. 불균등 배당을 했다, 차등 배당 했는데 최대 주주가 과소 배당, 그 특수한 개인이 초과 배당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좀 살을 붙여봤습니다. 요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과세 요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 구해봐라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기초 자료라고 해서 좀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이거 가서 근거만 살짝 보여줘도 되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잖아요. 각각 지분은 50%, 30%, 20%였습니다. 갑이 최대 주주고요. 을은 갑의 특수관계인입니다. 자 그럼 균등 배당을 했다면 10억을 배당을 줄 때 5, 3, 2니까 5억, 3억, 2억을 주는 게 맞지만 실제 배당은 1억, 8억, 1억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갑이 최대 주주인데 자기가 5억 받아갈 건데 과소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4억만큼 과소 배당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특수관계인 을이 3억이 자기 건데 8억을 받아갔어요. 5억을 더 받아갔어요. 자 그러면 얘 을 입장에서 이제 초과 배당 받은 금액은 5억만큼의 더 많이 배당 받은 금액에서 이제 5억이 다 자기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 주주가 준 게 아니잖아요. 병이 준 것도 있네요. 그러면 과소 배당 받은 주주의 전체 합계 5억 분의 나의 특수관계인 최대 주주가 과소 배당 받은 걸 분자에 올려서 5억 분의 4억, 80%네요. 그럼 5억분의 80%니까 4억만큼이 초과 배당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가 돼야 되는 거다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 계산은 도구로 출제가 된 거니까 쉽다. 그죠? 자, 요거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납세무자 판단 한번 넣어봤고요.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납세무자 기본적인 얘기 해봤고요. 초과배당 금액 4억이다라고 금액 구하는 거 해봤고요. 근거 규정은 나름대로 쓰라고 하니까 계산하라고 하고 근거 규정이니까 요 근거를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한번 풀어 써본 거예요. 근거 규정으로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최대주 등의 특수한 개인이, 그죠? 특수한 개인이 초과배당을 받았고요. 그 초과배당 받은 금액 아까 5억이었나요? 5억에다가 곱하기
니은을 곱해라. 이게 기억 니은 잘못되어 있네. 1번에 2번, 1번에 2번을 곱해봐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은 과소배당받은 전체 금액 중 아까 4억, 1억, 5억 중 최대 주주 등의 과소배당 금액은 이게 4억이니까 5억분의 4억이니까 80%를 5억에 곱하니까 4억이 나온 거다. 근거로 써본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시기인데 여기 명확히 돼 있죠 지금. 자, 당초 증여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일, 이게 이제 정산이란 게 좀 필요하고 그러잖아. 그럼 정산까지 물어본 건 아니야. 다행히 정산은 좀 복잡하게 기술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까지 물어보긴 좀 힘들었나 봐. 그건 안 물어봤고요. 기본적으로 정산 과정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증여세를 먼저 냅니다. 자, 증여는 당연히 3개월 내 내는 게 맞고요. 그때 증여 시기 언제냐, 증여일을 언제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건데, 증여일이 명확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증여일이 이제 지급한 날로 돼 있잖아, 명확하게. 그럼 지급한 날은 사례 들어가 보시면 지급한 날이 2024년도 4월 10일 둘째 주에 지급하였다고 돼 있으니까 그 날짜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증여일이면 이거에 대해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니까 7월 말까지 신고 기한이네요. 3개월 내 신고하는 거니까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랬어요. 자, 그랬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산이 필요하잖아. 정산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표 신고는 이제 다음 연도 이때 5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5월 말까지 이때 소득세를 알아야 되겠죠. 실제 소득세라고 하는 걸 구해내 가지고요. 그걸로 이제 감안해 가지고 정산하는 거다.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말까지 정산 증여세가액의 증여세 과표의 신고 기한은 초과배당 금액이 발생한 연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로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소득세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게 성실 납세자야.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이야. 자,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이 돼 버리면 그때는 6월 말까지니까 그때는 6월 말로 이제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답안을 하나로 갈게 하려고 사례 마지막에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넣어놨네요. 그래서 6월 말까지 하는 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는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알고 요것만 딱 답이 되는 거죠. 6월 말까지가 아니라 5월 말까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기술하시면 되는 걸로 됐네요. 자, 한번 쭉 훑어봤는데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또 안에 부분 숨어 있는 구석진 내용도 좀 있고요. 또 정확하게 내가 기술했나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얼버무리고 좀 썼던 것 같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실수를 좀 했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네, 나름대로는 그래도 평년처럼 출제가 좀 최근에 나오는 어떤 그 난이도처럼 출제가 된 걸로 보입니다. 자, 1부 쪽은 이렇게 강평을 마치고요. 잠깐 우리 쉬었다가 2부 쪽 관련된 강평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네.